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텃밭인 경기도 경선에서 59.29%를 얻으면서 압승했습니다. 누적 55% 득표를 거둬 본선 직행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측근인 정모 변호사를 검찰이 소환해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와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미국에 있다고 알려진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를 귀국시키려고 인터폴 공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옷을 장거리 퀵서비스로 보낸다는 말을 의아하게 여긴 기사가 손님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1,200만 원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김미영 팀장을 내세워 보이스피싱 사기극을 벌인 총책이 9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이었는데 자신이 수사했던 사람들을 조직원들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전말을 들여다봤습니다. 컨테이너 하역 인력 부족으로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전방위 물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매대를 채우지 못하는 상점들이 등장하고 1달러 제품만 팔던 가게는 가격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먹구름이 덮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 일정이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죠. 경기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또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현재까지는 민주당 경선에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 내일 서울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철웅 기자, 이재명 지사가 또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오늘 경기 지역 민주당 당원과 대의원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5만 6,820표, 득표율 59.29%를 거뒀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득표율 30.52%에 그쳤습니다. 오늘까지 결과를 모두 합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55.29%, 이낙연 33.99%입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1.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수도권 경선에서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걸로 풀이됩니다. 내일 서울 당원과 대의원 14만 5천 명과 3차 일반 시민선거인단 30만 6천 명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이 지사가 대선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사 사실상 승리가 코앞인 상황인데요. 이게 매직 넘버라고 하죠. 내일 최종 후보로 확정되는 것까지는 몇 표나 남은 겁니까? 네, 이재명 캠프는 최종 득표율 목표를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57%로 잡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이겨야만 경선 후유증을 봉합하고 원팀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 확정을 위해 남은 표 매직 넘버는 서울 지역 투표율 60%, 3차 선거인단 투표율 80%로 가정했을 때 약 10만 8천 표입니다. 경선 마지막 날인 내일 하루 득표율이 33% 이상이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후보들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1인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단 경기를 하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이고 포지션이 정해지면 각자 정해진 포지션에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명락대전이 치열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보신 대로 이재명 지사 파죽지세입니다. 이제 20대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은 단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민주당이 맞는가? 이낙연 전 대표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유시민 이사장이 원팀 만들 해결사로 등판할 거란 예측마저 나오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원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과반 승리를 자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모든 후보가 함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최후 대첩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위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혼란과 위기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민주당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내일 승패가 갈릴 경우 승복 선언은 하겠지만 당장 선대위에 합류하기보다 당분간 거리를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지지자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알았던 그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곤 해요. 대통령께서도 많이 속상하실 수 있겠다. 이낙연 캠프 일부 인사는 경선 후 후보 교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그 패배 뒤에 더 좋은 화려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경선 후 여진이 예상되자 이재명 캠프는 내일 과반 승리로 대선에 직행할 경우 경선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인사를 영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는 14일 퇴임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원팀 해결사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오늘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초과 발생한 이익이 있죠. 이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통상적인 공공개발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게 왜 빠진 건지, 그럼 그 초과 이익은 누가 챙긴 건지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1차, 2차 평가 모두 참여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변호사인 정모 씨. 검찰이 이 인물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된 정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 팀장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때 1, 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한 인물로 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초과 발생 이익을 성남시 측에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정 변호사를 다시 소환한 검찰은 환수 조항이 사라진 경위와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 태만을 이유로 해임된 정 변호사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작성한 구제 신청서 내용도 논란입니다. 구제 신청서에 대장동 사업을 맡아 약 1,8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기획을 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무죄를 받게 했다고 적은 겁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측근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반바지 입고 슬리퍼 딸딸 끌고 다니고 그 유동규 방에도 들락날락하고 걔만은 그런 특혜를 많이 입었어요. 지난해 11월엔 유 전 본부장의 별명을 딴 유원 오가닉이라는 회사도 세웠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공사 입사를 제안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귀국을 앞당기려는 검경의 조치도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미국 체류 중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경찰도 인터폴에 남 변호사의 소재 파악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모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막대한 이익을 왜 특정 소수가 챙긴 건지 이걸 밝히려면 회의록 같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측이 금감원 요청을 받고도 이런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나선 개발 영역에서 비밀을 고집하는 게 과연 온당할까요?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등 성남의 뜰 주주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행사인 성남의 뜰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의견을 구한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 주주이면서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나흘 후 답변에서 해당 자료는 영업상 비밀 등이 담겨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문에는 어제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한성 공동대표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한마디 공문이 오간 시점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금감원은 수익금과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점검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을 푸는 첫걸음은 설계의 공정함과 과정의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공개입니다. 자료 제출을 막는 것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주주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화천대유만 거절했고 실제 자료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검경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성남시의회가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했을 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민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고 알려졌죠. 검찰은 못 찾은 휴대전화를 경찰이 바로 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이 휴대전화가 왜 중요한지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용인시 거주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했지만 검찰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2주 전에 교체한 휴대폰 던진 겁니다.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감췄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수사팀은 사건 배당 당일인 어제 건물 근처 CCTV 영상을 분석해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이곳 인도로 떨어졌는데요. 인도를 지나던 주민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주워갔고 이 과정이 모두 방범용 CCTV에 찍힌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살던 건물 관리인은 검찰도 CCTV 근처를 살펴봤다고 기억합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핸드폰 찾았었어요. 이러니까 핸드폰 신호음이 잠실이고 어디서 들린대요. 검찰이 어제 모든 CCTV를 확인 못한 수사팀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용인시와 기흥구가 관리해 열람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범 CCTV조차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확보한 휴대전화는 파손 상태로 알려졌고 내부에 저장된 자료 등을 복원하기 위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압수수색 당일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람은 인근 주민으로 유 전 본부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사실관계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 취재 중인 사회부 구자준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구 기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진 게 맞군요. 네, 던진 시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사는 오피스텔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으로 보이는데요. 예. 검찰은 건물 주변을 둘러보는 등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의 강제 수사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면서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네. 반면 경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화기를 찾았는데요. 결국 검찰은 경찰의 휴대전화 확보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이요. 처음에 이제 전 본부장 창문이 닫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압수수색 전후로 모두 네.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 이런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CCTV를 확인했다고까지 했는데요. 네. 반면 경찰은 휴대전화가 인도로 떨어지고 이를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가는 장면까지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현장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휴대전화가 떨어진 그 곳이 예. 유 전 본부장이 사는 그 오른쪽 오피스텔 건물과 맞닿은 차도
너머에 있는 건너편 인도였는데요. 상당히 멀리 갔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확인했다는 방범용 CCTV가 이 오피스텔과 인도 사이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네. 채널A 취재진이 압수수색 당일부터 이 근처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와 그 창문 맞은편 인도를 확실하게 비추는 CCTV는 이 방범용 CCTV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게다가 휴대전화가 인도로 떨어진 시점도 압수수색 당일 오전으로 경찰이 확인한 걸로 알려지면서 네. 검찰의 압수수색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네. 됐습니다. 모양새가 이상해진 것만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말고 유 전 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가 또 있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최소 3대 이상일 걸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전화번호가 결번이 됐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기자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용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겁니다. 압수수색 당일에 던진 거죠. 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은 네.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오후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면서 새로운 번호로 전화가 왔고 변호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화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미 해지됐다는 전화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도 이 전화기를 2014, 15년 당시에 사용한 거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화기는 아직까지 검찰도 경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확보된 휴대전화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람과 유 전 네. 본부장의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주워가 달라고 사전에 부탁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거겠죠. 유 전 본부장이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수사해야 할 거고요. 네.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번 수사 검찰이 아닌 특검 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의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13조 원,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금액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만큼 낼 세금도 많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하는 금액인데요. 결국 홍나희 전 관장을 비롯한 일가가 주식을 팔아서 세금 낼 돈을 확보합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홍나희 전 리움 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공시에 명시된 신탁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 삼성전자는 홍나희 전 관장이 지분 0.33%인 주식 1,994만 주의 처분 신탁 계약을 KB국민은행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로 현재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각이 완료되면 지분율은 1.97%로 낮아집니다. 같은 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삼성 SDS 주식 150만 주, 이서연 이사장은 삼성생명과 삼성 SDS 주식을 같은 목적으로 내놨습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3명의 처분 주식 가치는 총 2조 1,575억 원에 달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3조 원. 삼성 일가는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홍 전 관장은 약 3조 1,000억 원, 이재용 부회장 등 세 남매는 각각 2조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는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지분 매각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럼 당연히 부동산 매각을 우선시하겠죠.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30일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법원에 공탁한 뒤 이번 매각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상속세 말고 구글세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인터넷을 무대로 전 세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정작 세금은 세율이 싼 해외 국가를 골라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초거대 다국적 기업도 이익을 본 만큼 직접 그 나라에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계적인 합의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 19개 회사가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모두 1,539억 원. 네이버 한 곳이 낸 법인세의 36%에도 못 미칩니다. 애매한 국제조세조약 때문인데 앞으로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어제 세계 136개국이 디지털 세금,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던 IT 대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내는 세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세수를 우리 쪽으로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대상 기업에는 연매출 27조 원의 10% 이상 이익을 내는 디지털,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다국적 기업으로 이들은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내야 합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 역시 외국에서 세부담이 늘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1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이번 달 30일과 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3천만 명.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위드 코로나에 한 발짝 다가선 건데요. 그렇지만 부작용 걱정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당국이 이런 불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깊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59.1%.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넘기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는 1,953명으로 여전히 4자릿수. 코로나19가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 위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이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미접종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임상을 거치지 않은 백신의 인과성 결과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나 할까요?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 확진자가 다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불신을 최대한 해소해 미접종자를 줄여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접종자가 많게 되는 경우에 그중에 분명히 이제 중증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여러분들랑 정치부 송찬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컷오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뒤끝입니다. 뒤끝. 이 당이 공개하지 않은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두고서요. 지금 후보들이 신경전을 상당히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발단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4%포인트 격차로 딱 수치를 딱 집어서 그래서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이 어제 밤에 한 방송에서 우리가 4%포인트 앞섰다고 전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발표 때 순위와 격차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순위에 대한 것은 발표할 수 없으니까 못하고 4%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지금 해명을 뒤집어 보면은 순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과연 이렇게 수습이 됐을까요? 네, 이 홍준표 의원은요 오늘 이 반칙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반칙이죠. 2차 경선에서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는 조사를 해서 밝히고 책임을 묻고. 네, 유승민 캠프는 김경진 전 의원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윤석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캠프 차원의 지금 해명은 없는데 네. 이 김경진 전 의원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전 의원은 전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사무총장이 틀린 수치라고 했으니 더 연연할 필요 없이 향후 경선에 만전을 기하면 네.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진 입장에선 그렇지 않은가 봐요. 황교안 전 총리는 경선 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네, 일단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특정 후보의 종합득표율이 과잉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은 후보별 득표율을 발표 안 했는데 뭐 어떤 자료를 본 건지 이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SNS에 즉시 조사하겠다면서도 만일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함부로 했다면 네. 허위 사실을 주장한 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입맛대로 한글날,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야 입장과 해석을 내놨는데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한글날을 맞아서 이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한글날을 맞아 오늘 SNS에 도보다리에서 전 세계에 보여줬던 남북의 같은 말을 사용한다면서 한글이 끝내 남북의 마음을 묶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최근 문 대통령과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한 BTS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BTS가 유엔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나라의 말로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BTS가 한글을 전 세계에 사용하겠다. 네, 지금 뭐 말과 글을 좀 혼용해서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한글 하니까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꽂힌 거고요. 여당은 대통령 외교에 꽂힌 겁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이 이 세종대왕 정신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세종 정신의 핵심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재갈법 강행 처리 시도로 인해 이러한 세종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은 한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던 문화인 노회찬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글자 없이 생활하는 백성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죠. 네. 누가 그 정신을 더 잘 계승할 건지 국민들은 내년 3월 투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야가 가장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국에서 퇴출됐었죠. 이다영 씨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결혼했던 남편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다영 씨 측이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학창시절 폭력 논란으로 소속팀에서 퇴출된 뒤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리그에 뛰게 된 이다영.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다영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이번엔 남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혼인했었다는 것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처음 알려진 사실. 혼인 당시 구단 관계자는 결혼식을 한다고 구단에 알린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조모 씨는 이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 그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치료 기록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다영은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한쪽 주장만 담긴 왜곡된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우선 지난 2018년 4월 조모 씨와 결혼해
4개월여 혼인 생활을 한 뒤로는 별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남편 조 씨가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과 5억 원 등 경제적인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혼인 생활에 관해 폭로하겠다며 괴롭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폭행에 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채널A는 이다영 측에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대답을 피했습니다. 남편의 입장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한 퀵서비스 기사가 1,200만 원을 뜯길 뻔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봤는데요. 자기 직업에 사명감 있는 분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퀵서비스 기사가 여성으로부터 커다란 상자를 받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출발은 하지 않고 한참을 이야기만 나눕니다. 10여 분간의 대화 끝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박세원 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은 건 지난 6일. 저녁 시간 춘천에서 수원까지 먼 거리를 직배송으로 가달라는 의뢰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장거리는 중간에 기사를 바꾸는데 요금이 2배나 비싼 직배송을 요청한 겁니다. 2달 전 다른 직원의 직배송 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일도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공기청정기인데 부산으로 배송을 해줄 수 있냐.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를 직감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통장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직감을 했죠. 아, 이거 통장이구나. 상자 안에는 1,200만 원이 든 계좌의 카드와 카드 비밀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에 속아 큰 돈을 잃을 뻔했던 여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방 가는 퀵이 의뢰가 들어오면 한번 의심을 해보고 진짜 그 물건인지 확인을 하고 출발하면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845억 원. 퀵서비스 기사의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점점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명의가 된 이 두 통장으로부터 약 2조 6천만 불법 돈이 세탁이 된 상황이시고요. 불법자들이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가 종료된과 동시에 전국에 휴대가 바로 내려지고요. 그리고 낯익은 이 목소리 기억나실 겁니다. 고객님 지금 개인회생 중이세요? 저희 쪽에 잠시 예치를 하시면 이 예치 증서가 나와집니다. 대출 상담원을 사칭해 서민들의 돈을 뜯어온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 김미영 팀장을 만든 남성이 9년 만에 필리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잡던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김미영 팀장한테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정말 많죠. 네, 이번에 붙잡힌 50살 박모 씨가 김미영 팀장을 내세워서 보이스피싱 사기극을 벌인 건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에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면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쪽에 잠시 예치를 하시면 이 예치 증서가 나와집니다. 지금 6개월분 하시면은 107만 9,904원이시거든요. 네,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면서 예치금이나 인지대금, 보험료 명목으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만 요구했고 대출이 성사되면 환불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피해자만 2만 명이고 박 씨 일당이 챙긴 돈은
4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돈을 요구하면 일단 걸러야 되는데요. 박 씨는 알고 보니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경험을 사기에 악용한 거죠. 맞습니다. 2008년 해임되기 전까지 술의 혐의로 해임이 됐는데 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자신이 만든 조직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존 중국 동포들의 어눌한 발음으로는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콜센터를 개설한 중국과 필리핀 현지에서도 상담원들은 철저히 한국인들로 고용했습니다. 9년 만에 붙잡혔다는 건 그만큼 수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수사망을 피했습니까? 박 씨가 체포된 건 필리핀에서도 나가시티라는 곳입니다.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교민들도 거의 살지 않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박 씨는 2개의 가명을 써가면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로컬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철저히 신분을 숨긴 건데 2013년과 2014년 조직원 50여 명이 국내에서 잡혔을 때도 박 씨는 필리핀에 머물면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현지 교민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박 씨가 오랜 기간 도피 행각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책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아예 안 나와요. 사무실 근처에도 안 가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젊은 한국 애들 고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경찰 호위부터 해갖고 일반 종원들 한 10명씩 대동하고 차량 2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경찰은 도피 기간 중에도 박 씨가 거액의 도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가뜩이나 치안이 불안한 국가인데 여기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하고 폭력 조직 간의 강력 범죄도 있었죠. 네, 저희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해 10월 마닐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화면 속에 총기를 들고 있는 남성이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 씨입니다. 현지 경찰은 김 씨를 둘러싼 남성들이 저렇게 한국인들로 구성된 폭력 조직원들로 파악하고 있는데 폭력 조직원들이 김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기까지 동원됐던 겁니다. 급기야 위협을 느낀 김 씨 일행이 폭력 조직원 한 명을 차에 매단 채 빠르게 내달리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졌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으니까 납치를 하는 거죠. 납치를 한 뒤에 돈을 좀 뜯으려고 하는 거죠. 풀어줄 테니까 얼마 줘라.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관련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네,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단주의 조직 ISK가 그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하얀 천에 덮인 시신들이 이슬람 예배당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관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는 예배당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당시 금요 예배가 열리고 있었고 46명이 숨지고 14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همین خطبه خلاص شد همین انفجار صدا کرد دیگه ش نفهمیدیم یک وقت آمدیم سعی کردیم که قوم خیش بنای خود بیایم سعی کنیم که این مسجد پر بود دیگه غلطیدگی بود معلوم نبود که 순위파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K는 폭탄 테러 순교자는 시아파가 모인 모스크에서 자폭조끼를 작동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순위파 가운데 급진 세력은 소수 시아파를 상대로 차별과 테러를 이어갔습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탈레반 과도 정부는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벽에서 잔해들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건물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혼비백산 달아나고 거대한 먼지가 거리를 집어삼킵니다. 조지아 남서부 흑해연안 휴양도시인 바투미에서 아파트 한 동이 붕괴됐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구조됐지만 주민 10명 이상이 여전히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리스모 올리니 memida 이트가토 중고일라페 수아게트 비미투스톰 돌랏 목테스 시투아치스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붕괴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가 싶던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1달러짜리만 팔던 유통체인은 30년을 고수했던 가격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식료품 매장. 상품들이 쌓여 있어야 하는 매대는 이가 빠진 듯 곳곳이 비었습니다. 한 달 넘게 입고되지 않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원래 다 지금 여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품 들어오질 않으니까. 작업자들을 구하지 못해 화물선으로 실려온 컨테이너들이 제때 하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소비는 다시 급증하는데 해상 물류 비용도 치솟아 물류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혈관 역할을 해야 할 공급망이 일부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 일상까지 인플레이션이 들이닥쳤습니다. 1달러 가격표를 붙이고 지갑이 얇은 서민들을 15,000여 개 매장으로 끌어들였던 유통체인은 30년 넘게 고수한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1달러 제품으로 매대를 모두 채울 수 없어 비싼 제품들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The products are getting smaller and the prices are getting higher. Food is definitely going up. Everything is going up. Because of the inflation, I'm trying to move out and I can't. The rent money is too much. Everything is really high right now. 원자재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갤런당 2.19달러, 리터당 692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26달러, 리터당 1,030원으로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자주 이용하는 벤형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일반 휘발유를 가득 넣어봤더니 60달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I think so. At least to the end of the year. Oh yeah. So sometimes I prefer to walk instead to use my car. So that way I don't have to spend that much money on gasoline. 집값과 임대료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인플레이션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는 연말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바깥으로 향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내일은 비가 오면서 야외 활동하기 어렵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에 최대 60mm, 그 밖엔 30mm가량 오겠고요. 해상엔 강풍도 불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 오늘 밤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물결이 최고 3m까지 일 전망입니다. 해안가로는 너울까지 밀려들겠는데요. 물결이 해안가로 오면서 더욱더 증폭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강원과 경북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3도가량 높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30도에 가까워서 덥겠습니다. 모레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